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관련 녹취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마치 저녁 먹자고 연락이 할 거라 저 가서 저녁을 먹으러 갔고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다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한숨만 쉬다 왔다고요.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건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의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였는데 이완규 재판관 후보자의 어떤 청문회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적격성 논란이 계속됐었는데 일단 장해찬 전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은 임명할 수 있다고 막 부추겼던 야당에서 이완규, 함상훈 두 분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뭐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말이 길어지고 국민들 보기에 내로남불이나 모순일 것 같고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아직 기소가 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가정해서 당신 기소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것도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저격인가? 이미 기소돼서 재판 많이 받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1, 2심 판단이 다르지만 유무죄가 오가는 사법 리스크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논리면 헌법재판관이 유무죄 이전에 기소만 돼서 헌재 재판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지적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선 후보는 더더욱 기소된 분, 재판 받는 분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기소가 되지도 않은 사람의 기소 여부를 두고 가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그 논리 그대로 이번에 대표에서 물러나서 대선 후보 되고자 나온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했을 때는 더 큰 화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헌법재판소에 지금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가 인사청문회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절차적 요건을 갖춰서 두 사람의 지명을 현실화시키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사청문 해달라고 통지하고 뭐 그걸 받고 하는 기간이 적어도 3주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 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과연 위헌적인 지명인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정치권에서 길게 왈가왈부하고 논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깔끔한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현장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이완규 법제처장 지금 현재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어떤 판단 내릴까요? 저는 가처분 신청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 재판관들의 판결을 보면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리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분명하게 민주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성이 다르기 때문에 총리 기준으로 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는 게 맞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재판부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의 지위를 가진 것이고 이것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는 구분되는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요.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습니까? 12월 26일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비롯해서 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는 이유를 두고 이게 본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헌법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모순적이죠.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은 그렇게 임명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는 대통령만이 지명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명권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하게 월권입니다. 국민들은 한덕수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했던 말조차도 이렇게 뒤집는 이유는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모종의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장해찬 전 최고께서는 기소되지 않은 점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들 중에는 윤 대통령과의 밀접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가족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좀 변호를 많이 맡았다 이런 부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왜 문제죠?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탄핵된 것이고 개인적인 관계나 과거 법조인으로 활동할 때 예. 변호했던 경력이 문제라면 민주당에도 법조인들 많은데 문제적 사건을 변호한 분들 상당히 많잖아요. 예. 정말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열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 때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수 진영의 정서나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를 좀 전달해 드리자면 마은혁 재판관의 과거 인민노련 활동이나 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본인의 전향 선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재판관으로 어쨌든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논란과 그 결격 사유에 비하면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함상훈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여왔던 법조인으로서의 행적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리 큰 결격 사유는 아니다. 결국 기준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큰 논란을 빚다가 임명된 인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이 과거 법조인 시절부터 법제처장직을 수행하면서 정치적인 견해를 그렇게 뚜렷하게 밝히거나 정치 현장에서 뭐 이를테면 어떤 주의를 막 밀어붙이거나 그런 정치적 운동을 활발히 했던 분은 아니라서 비교적 보수 성향인 건 분명하지만 큰 틀에서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인사라고 보고 있는 게 대체적인 보수 진영과 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은 지금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국가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상위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지명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고요. 심지어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실패하고 그 다음 날인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4인이 회동했다라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회동을 했던 인사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사실상 2차 계엄에 대한 모의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계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그 핵심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모임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인사인데 상식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 때문에 지금 파면이 당한 상황이고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측근 인사이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인사를 이렇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이고 헌법과 어떤 법률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월권이자 위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보통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24시간도 안 돼서 인사검증을 마쳤다는 부분이 인사검증의 부실 의혹도 생기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는 이거 윤 대통령 파면 전에 벌써 이미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부탁이나 어떤 권유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전혀 미정입니다만 그걸 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나요? 바로 또 조기 대선 모드로 가게 되고 여러 정무적인 것을 고려하면 차라리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이재명 대표 눈치를 보는 게 정무적으로는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건 저는 마지막 공직에 임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정무적, 정치적 소신이다. 그리고 나름의 책임감의 발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사검증이야 어떤 기간을 거치더라도 지적하는 쪽, 비판하는 쪽에서는 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걸 보완하라고 만들어진 제도가 국회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식 의장과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지 않겠다. 인사청문 보고서 우리는 아예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정말 이완규 후보자가 문제라면 청문회 열어서 지적하면 됩니다. 그 어떤 임명권도 국민 여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하더라도
국민들 다수가 3분의 2 이상이 이완규, 함상훈 두 명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이걸 강행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국회의 힘을 이용해서 안 하겠다, 한덕수 다시 탄핵하겠다라고 무력 행사할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순리대로 따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민주당이 야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선민 전 최고께서는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거 너무나 부실하죠. 이게 뭐 보통 사람도 아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 검증 동의서를 7일 오후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인 8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검증이 있었던 거죠? 말로는 이제 본인이 법제처장을 했을 당시에 이제 제출했던 서류가 있다라고 하는데 시간차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질적으로 이 검증에 어떤 촘촘함이라든지 치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납득되지 잠시만요. 지금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이재명 대표 11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각오와 의지를 밝힐 예정인데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억압을 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내요.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국가를 훼손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 왔어요. 이번에도 저항한 거죠.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세계사에 남을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어요. 그런데 그 길고 깊은 겨울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잖아요.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하겠죠.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겨울도 가고 이제 봄이 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따스한 봄을 우리의 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희망의 대한민국 바로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크죠.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거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부족하게 됐냐? 편중됐기 때문이죠. 소위 양극화, 불평등, 격차. 이게 너무 커졌어요.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게 됐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많이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갈등의 원인이죠.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상태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뒀죠.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개발, 연구 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 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좌절할 필요 없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 제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대개의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니까 중요하고 큰 일을 고민하느라고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뤄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쌓여요. 공직자는 100만 명이 걸린 일이냐 100명이 걸린 일이냐 하면 이 10,000배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100명이 걸린 일조차도 그 100명은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니 작고 쉽고 간단하게 보이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보시면, 저는 제 업무 책상에 서류가 쌓여 있지 않아요. 안 쌓아놓습니다. 재난이나 아니면 사회적 위기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힘겹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순이에요. 사실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이랄까, 그 사회에 대한 평가는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명 안전을 유지해야 그 다음 단계,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든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여져요. 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매우 적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그 속에 일관되는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죠.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또 서로 갈등할 영역은 잘 조정하는 거죠. 특히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사실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협력이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국제 경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 문화 강국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저는 우리의 역량을 통찰한 정말 해안이었다. 지금 문화 영역에서는 정말 세계를 상당 부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K컬처, 한류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K민주주의, 아마 이번 2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서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K 이니셔티브라고 좀 통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 있죠.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백성. 흰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출마의 변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에 양당 전 최고위원과 감상평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재명 전 대표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저희 뒤 화면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얼굴이 좀 가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당 선관위가 검토한 경선 일정과 규칙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제 어제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예, 정해지지가 않아서 전화를 받아서 뭐 말씀드리면 오히려 혼선을 드릴까봐 제가 전화 못 받았다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일정으로 후보자 선출 전당대회는 5월 3일 토요일에 열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4월 10일 목요일 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 등록 기간은 4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하고 기타금은 기타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자격은 뭐 일반 자격은 뭐 다 아실 거고 선출직 당직자 사퇴 규정, 즉 1년 6개월 전 사퇴 규정이죠. 이 규정은 후보 등록 시부터 경선 종료 시까지 적용을 일시 정지하기로 합니다. 후보자 선출 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인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3차 경선으로 선거인단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합니다. 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습니다.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민심 반영비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4인 경선과 2인 경선 거기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후보자 선출 방식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과 후보자 측의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과 많은 의견들을 취합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당대표 선출을 할 때 우리가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는 아직 당원 당규에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당대표 선출에도 결선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 후보의 결선 투표 형식을 하지 않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넣었고 또 결선 투표를 통해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그 후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2인 경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그 선거인단의 그 현장 투표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고 대신에 당원 선거인단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책임당원뿐만 아니라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당비 납부를 한 당원까지 이번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경선 조사에 있어서는 역선택 방지 장치가 적용이 됩니다. 사실 그 갑자기 생긴 조기 대선이라 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당원 당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당원에 있는 그대로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추가로 결정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당무집행기구,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홍보본부장, 대변인, 수석대변인, 대변인, 부대변인, 원내대변인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선례를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의 주요 일정은 1차 경선, 2차 경선, 3차 경선으로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을 이따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전국을 가서 합동연설회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특정 지역은 가고 특정 지역은 가지 않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별 합동 유세는 할 수가 없고 주로 서울에서 미디어를 통한 경선 행사를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드리면 제가 엄청 시달릴 것 같아서 미리 드리는 거예요. 오늘 후보자 등록 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선관위 2차 회의가 잡혀 있고요. 14일과 15일에 후보자 접수가 있습니다. 16일에는 1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됩니다. 4인으로 발표됩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16일은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선관위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17일은 미디어데이를 개최합니다. 월드컵 조추첨 하듯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미디어데이 하듯이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후보자들이 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미디어데이를 합니다. 거기에서 후보자 리그를 추첨하게 됩니다. 그래서 13개조로 추첨을 하게 되는데 18일에 A조 후보자 토론회, 19일은 B조 후보자 토론회, 20일은 C조 후보자 토론회, 즉 3개조로 나누어서 토론회를 각 조별로. 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이 오늘 그 선거관리위원회 검토 결과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게 선거 워낙 15명, 한 20명 남짓한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경선 룰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일단 경선 방식은 1차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을 추린 이후에 2차 경선은 선거인당 50%, 또 국민 50%로 2인을 선출합니다. 여기에서 50% 과반을 넘으면 최종 1인이 선척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반을 넘지 않으면 다시 3차를 통해서 선거인단 50, 국민 50%로 다시 한번 투표를 진행하는 3차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흥행 요인들 그리고 뭐 미디어데이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 발표를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은 잠시 후에 양당 전 최고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고요.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서울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역사 지하 2층 대합실 근처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내 승객은 모두 대피 조치한 가운데 아침 9시 50분쯤부터 양방향 열차가 숭실대 입구역을 무정차 통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 30분 전부터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숭실대 입구역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선 전국 다시 한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이재명 전 대표의 그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보셨는데 먼저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영상 출마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는 매체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영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주요하게 전달됐던 것은 일단 부드러운 이미지가 많이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본인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통상의 출마 선언처럼 지나치게 비장하다거나 지나치게
지나치게 강경하다거나 이런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본인의 비전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영상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강조했던 부분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실용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것,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비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내용을 보여줬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 안전, 약자에 대한 공감도를 높게 보여준 면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을 지나면서 어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는 경우도 꽤나 많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부가 어떤 효과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어떤 안정감을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마지막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서 추락했던 국격을 높이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고, 이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국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포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용성이나 비전,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감성을 자극한 측면들까지 짚어주셨는데 장혜찬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눈에 들어온 두 가지가 일단 색감과 이재명 대표의 말하는 톤, 속도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보다 이재명 대표가 톤을 낮추고 천천히 말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이 물론 뭐 탄핵 찬성 시위라던가 이런 모습도 나오지만 좀 따뜻한 톤으로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이미지를 누그러뜨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점은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재명 대표 하면 떠오르는 정치적 캐릭터들은 대부분 강성, 과격함, 그리고 반대측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좀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지난 3년 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격돌했던 입장으로서 그때보다는 확실히 당대표직을 오래 수행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라는 건 솔직한 감상인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거든요. 예. 국민의힘과는 양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체 예. 언론의 평가가 동일한데, 그래서 시작부터 이건 당내 경선보다는 본선을 염두에 두고 저 그렇게 과격한 사람 아닙니다. 저 강성 아닙니다. 저 위험하지 않습니다라는 점에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대 진영에 있지만 저 영상 출마 선언 자체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 이제 레이스가 거듭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돌발 발언, 예.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예전에 뭐 MBC가 질문했을 때 이 이어폰 떼고 한 것들이 아직도 회자가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영상 잘 만들어 놓고 또 도루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남은 2달 동안 좀 안정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느냐가 이재명 대표 캠프 측에서 신경을 많이 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직 사퇴가 어제였고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이 오늘, 그리고 내일은 또 비전 선포식이 있는데 이렇게 날짜를 좀 나눠서 가는 것도 좀 차분하게 좀 가겠다는 전략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을 이렇게 나누고 그때마다 발표하는 내용의 구체성이라던가 디테일, 어떤 컨셉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내용을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도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날에 이제 어떤 장소에, 특정 장소에 가서 한 번에 그냥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레이스에 뛰어드는 이미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준비된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다각도로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출마를 통해서 국민들께 따뜻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에서 공약이라던가 어떤 정책적인 기조라던가 그 외에도 뭐 비전 발표식 이런 것들을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국민들을 위로하고 안정감 있는 감성 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또다시 내실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정치를 해 나가겠다라는 뭐 선거 캠프에 관한 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화함으로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양수 사무총장이 경선 룰과 관련된 이야기들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부분 가장 눈에 띄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결선 투표가 도입되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봤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예. 어차피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면 예. 당원 비율이든 뭐 민심 100%든 그게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역선택이 조항이 적용되면 민심 조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국민의힘 지지층이 응답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투표 경향성이 당원 투표와는 그리 다르지 않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4인 경선까지 가는 시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미디어 데이도 열어주고 뭐 조를 나눠서 투표도 하고 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 거명되는 소위 말하는 4강 후보 외에 색다른 후보가 그 4인 경선 안에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열리게 되었고요. 결선 투표가 도입되면 단점으로는 그 결선에 간 후보 캠프끼리의 감정적 앙금은 좀 남을 수 있지만 박진감이 넘치고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는 순기능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인 경선일 때 2등이었던 후보가 결선에서 역전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단점을 차치하고라도 경선 흥행에 최대한 집중할 룰을 만든 것이 아닌가. 어떻게든 경선 과정에서 흥행을 성공시켜서 좀 불리한 정치 지형을 반전시키겠다는 당 지도부와 선관위의 고민이 녹아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스포츠 경기 미디어데이 보면은 뭐 부담스러운 상대 후보는 누굽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포부도 밝히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도입하는 이유는 흥행에 좀 사활을 걸겠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경선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대선 레이스에서 컨벤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방식의 전략을 쓴다라고 해도 결국에 경선으로 가게 되면 내부에서 후보자들끼리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오히려 이제 뭐 음지에서 치열하게 뭐 마타도어를 하거나 네거티브를 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꺼내놓고 구체적으로 이 후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가시화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속속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오늘 10시에는 이재명 대표 했었고 또 한 전 대표도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오후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어떤 좀 전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난 탄핵 국면에서 단순한 탄핵 찬성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을 주도한 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과 전통 지지층의 반발이 거센데 그걸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사실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후보 한 사람만 꼽으라면 한동훈 전 대표 아니겠는가. 오늘 아침만 해도 한동훈 전 대표의 캠프 관계자들이 결선 투표 도입하면 안 된다는 글을 SNS에 막 올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내 지형상 탄핵을 찬성한 그룹의 파이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어떻게 이 탄핵을 반대한 분들까지 본인의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주말 사이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출마 선언도 예고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다른 후보들의 깜짝 출마 선언도 더해지게 된다면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너무 많이 난립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어쨌거나 흥행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과의 여러 가지 격차, 역전을 도모해야 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경선이 좀 더 박진감 넘치고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주요 판결 속보도 있어서 판결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이 조금 전에 그 4살 남자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 30대 최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아이를 매트에 넣는 등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 죄질이 안 좋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말려있는 매트에 거꾸로 넣어서 27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2달 동안 숨진 아이를 포함한 아동 26명을 12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요. 앞서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다른 판결 소식도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면담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1년 이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면담 강요죄 법 규정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과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정 해석할 수 없다며 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선 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오후에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할 텐데 그 부분 장해찬 전 최고께는 여쭤봤고요.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장소를 국회 본관 계단 앞으로 정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 다른 후보자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아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결국 비상계엄날 본인이 어떤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라는 공간이 그날 계엄날 이 비상계엄 해제의 한복판에 있었던 만큼 그날 그 자리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사실상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정치적으로 뭐 탄핵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해왔던 입장 이런 것들을 표명하는 후보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서 좀 차별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회라는 장소를 고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권 잠룡들이 속속 그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차출론이 계속되고 있어서요. 한덕수 대행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이재명 대표처럼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들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경제통상 또 외교 전문성이 있는 한덕수 총리 대망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뭐 저도 어제 YTN 라디오에서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한덕수 총리 출마를 요청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하자 이런 운동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일어났더라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아닙니까? 만약 대선 때문에 사퇴하고 출마하게 되면 2달간의 국정 공백을 여당 스스로 초래했다는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관세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아무리 대선이 중요해도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 탄핵시킨 걸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퇴시키고 영입한다는 게 셀프 탄핵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호불호나 찬반 여론이 좀 극심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가 아직까지는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고 국정 공백 없이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소명의식이 투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일부 의원들이 차출론이나 대망론을 계속 띄우더라도 이게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조금 낮아 보인다는 게 내부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